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조정하는 당원 당규 개정안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커지자 지도부가 결국 일주일 더 논의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국민의힘은 12.3 비상겸 1년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면서 대장동 항속 포기 관련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나경원 의원과 김용태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1월 25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마지막 순방지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했네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에 도착했는데요.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1시간가량 기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이제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이라며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되면 그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돈이 드는 합동 군사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연락이 끊긴 현재 상황을 이제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하면서 네.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예. 대북 강경책을 폈던 전 정권들에 대해 통일과 안보, 국익 문제를 정략 대상으로 삼아서 망가뜨린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거다. 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과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사태가 북한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흡수 통일에 선을 그으면서 이제 흡수해서 뭐라며 거기서 발생하는 엄청난 충돌과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프리카 중동 순방과 관련해선 아랍에미리트 방문 성과가 가장 컸고 이집트에선 3조 원 규모의 카이로 공항 확장 사업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격화하는 중일 갈등에 대해선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 한국 입장에선 큰 위험 요인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SNS에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고 갔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40분쯤 자신의 SNS에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시 주석에게 내년 중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에 답방해달라고 이제 초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내년에 미중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빅 이벤트를 예고한 건데 다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했는지에 대한 중국 측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이 됩니다. 이번 통화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때 미중 정상이 만나서 당시에 합의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대단히 강력하다. 자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중국 신화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이렇게 전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나 최근 대만 문제에서 비롯된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부가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를 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 봉투법에 맞춰서 원청과 하청 노조가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실무 절차를 정리한 시행령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네. 노란 봉투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이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섭할 수 있는지 절차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부는 한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있을 때 대표 노조를 정해서 하나의 단일 창구로 교섭하게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이 현행법에 있는 건데요. 예. 이걸 계속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교섭 단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소수노조나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기존의 원청노조 2개랑 하청노조 3개가 이제 어떤 기업에 있다고 했을 때 네. 현행법상으로는 이들이 단일한 한 개 노조가 원청과 교섭권을 갖게 되는데요. 어제 공개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원청 노조 2개가 한 개로 단일화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2개가 한 개는 한국노총 소속이고 나머지 한 개는 민주노총 소속일 경우 각각의 교섭 단위가 돼서 원청과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하청노조도 3개가 각각의 교섭 단위가 돼서 교섭권을 가질 수도 있고 만약 이 3개가 성격이 비슷할 경우 한 개로 단일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는 각 교섭 단위가 자율적으로 단일화를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고요. 이게 불발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마저도 안 되면 교섭 단위를 분리할지 묶을지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교섭 창구 단일화는 유지하되 교섭 단위를 나누는 방식이라 노사 모두 반발할 것 같습니다. 네, 노동계에선 교섭 창구 이제 단일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런 절차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행령은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라고 했고요. 경영계는 반대로 이제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조치를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무분별하게 교섭 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 단위의 교섭 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선 교섭 창구를 어느 정도 줄인다 해도 지금 협력업체가 수천 개에 이르는데 이를 몇 개로 단일화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들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에 이제 호응을 하면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지자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건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을 맡는 서울 고법에 설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 당원 1인 1표제 이걸 두고 당내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 결국 처리 시한 일주일 정도 미루기로 했네요. 네,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똑같은 이제 권리를 주겠다며 추진해온 당원 1인 1표제 추진에 차질이 좀 빚어졌습니다. 지금은 당대표를 선출할 때 대의원이 훨씬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네. 모든 당원이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정 대표 계획에 이제 급제동이 걸린 겁니다. 예. 지난주 최고위 의결을 거쳤고요. 원래는 어제 당무위 그리고 28일 중앙위 처리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당무위에서 의견 충돌이 일면서 중앙위 일정을 일주일 미루고 수기 과정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정 대표 측은 이제 절차상 보완일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정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환율이 1,500원대를 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기로 했죠. 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하루도 안 빠지고 올랐는데 어제 주간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올해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찍었습니다. 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어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이른바 외환당국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까지 사자협의체를 꾸렸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770조 원 이상을 해외 투자를 했고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면서 대규모 자금을 해외 투자다 보니 이게 달러 부족을 부추겨서 환율을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속도를 조정해달라는 뭐 이런 요청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연금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큰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인 시신이 담긴 대형 가방이
시내에서 발견됐다고요? 네,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에 이 길가에 놓인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가방 안에서 2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네. 한국인으로 파악됐는데 이미 시신이 부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방 주변에 있던 남성 2명은 행인이 몰려들자 택시를 타고 도주했는데 이후 SNS에 이 남성 2명이 파란색 대형 가방을 끌고 가는 사진이 퍼졌고 아, 현지 경찰은 용의자로 보이는 이 2명을 체포했습니다. 네네. 둘 다 20대 한국인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예. 사건이 발생한 곳은 고층 아파트가 있는 고급 주택가였는데 이들은 왜 행인이 많이 오가는 대로가에 시신이 든 가방을 옮겨놨는지 또 이번 사건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 호찌민 한국 총영사관은 최근 동남아에서 급증한 온라인 사기 범죄의 단지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요일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를 시작으로 더 가서는 서안산에서 둔대분기점 사이로 9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 사이와 장수에서 안현분기점 부근, 다시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는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서창분기점 사이와 더 가서는 안현분기점에서 광명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고요. 반대 인천 방면으로도 서창분기점에서 남동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남사 일대로 정체되고 영남권 남구미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4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구리 시계부터 종암분기점 사이 지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네, 미국 네. 현지 시간 월요일이고요. 먼저 미국 시장 마감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에 매일매일 거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44%, 나스닥은 2.69%, 그리고 S&P 500은 1.55% 상승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미증시가 잘 마감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간밤에 미중 정상간 통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네, 확실히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때문에 최근에 좀 증시가 많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 좀 일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4월 달에 중국에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확정은 아니고요. 가능성 수준이기 때문에 또 그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이슈가 있으면 변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일단 좀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통화하면서 시 주석을 미국에게 초대해서 이게 만일 가능만 하다라고 하면은 서로 이제 내년에는 왕래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미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에 미국과 중국 간 관계 회복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확실히 대화의 물꼬가 좀 트이고 그리고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진전이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칩 관련 이제 허용 가능성 얘기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현재까지 미 언론은 이른바 AI 무역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한 건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허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잘 오가니까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제 관련 미국 주식들이 좀 많이 상승을 보였고 이에 반해 이제 엔비디아 칩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어제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중국 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다 밀려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 반도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만일 진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제 중국 반도체가 엔비디아 칩보다 더 좋았다라고 하면은 관련 기업들이 밀리는 현상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어제 그런 현상을 나오는 거 보면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 칩은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인 어떤 지지율을 받고 있고 여전히 수요가 강하구나 이렇게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이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확실히 최근에 AI에 대한 거품론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뭐 그런 내용들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 일단 우리가 아마존이라고 이름만 들으면 보통 이제 그냥 뭐 택배 기업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확실히 많은 이제 기업의 어떤 이 사업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미 정부의 AI 인프라에 최대 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네. AI 및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이제 HPC라는 게 있어요. 이거의 역량 제공을 위해서 용량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네. 일단 착공 예정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는 부분이고 만약 착공이 되고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신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약 1.3기가와트의 용량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큰 용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인프라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고요. 뭐 이 밖에 아마존 말고도 이제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AI에 대한 거품론이 나오지만 기업들은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AI 칩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뭐 AI 거품론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의 AI 투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증시 고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제일 유명한 분이 영화 때문에 알려진 분이잖아요. 네. 마이클 버리라는 분인데 최근에 이분이 또 재미있는 건 본인 헤지 펀드를 등록을 취소를 했어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은퇴하나 이렇게 생각 가졌는데 갑자기 또 어제 무슨 AI 거품론을 계속 경고를 하면서 일단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어제는 미국의 뉴스 플랫폼에다가 연간 379달러를 받고 이제 구독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아,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증시 현자분들은 은퇴를 하시면은 이제 본인이 그냥 이런 구독 사업 같은 거 안 하고 나오셔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고 강연 같은 걸 많이 다니시거든요. 네. 이분은 구독을 하면서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좀 헤지 펀드는 아무래도 누군가의 어떤 간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간섭이 싫어서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되지 않아요. 일단은.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재밌는 내용도 있는데 뭐 저는 사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엔비디아의 어떤 이 버블론에 대해서 하나씩 다 좀 저도 이제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그 내용들은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 관련해서 미 연준의 윌러 이사가 금리 정책 관련 발언을 했네요. 네, 확실히 이분이 야망 있는 부분 맞는 것 같아요. 뭐 차기 의장이 이제 본인이 적임자다라는 그런 내용을 정말 대놓고 얘기를 하길래 확실히 나머지 세 분 중에 그래도 제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와 함께 12월달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분이 차기 연준의장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이 맞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의 멘트 하나에 어제 시장이 조금 반응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참고로 현재 의장인 파월 의장이 내년 5월달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기존 계획에 따르면은 뭐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차기 의장을 발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네. 그것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되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이 비둘기파적인 인물이다. 이게 아마 시장엔 제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간밤 우리나라 관련한 ETF 흐름은 어떨까요? 네, 확실히 좀 중요하긴 한데 일단 EWI, FAKR, 코르 그리고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각각 뭐 1.22%, 0.94%, 3.72% 뭐 전략 후강으로 잘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어떻게 끝났을까요? 어제 우리 증시 말 그대로 전강 후약으로 마감했어요. 뭐 조금 막판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장 초반에는 시총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더니 막판엔 조금 이제 애매하게 마감했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거든요. 네네. 양시장 모두 하락했고 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종목이 넘게 하락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환율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잖아요. 1,450원대 환율이 뉴 노멀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확실히 그런 관측이 나오면서 투자 지형도 좀 많이 바뀌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달러 가치 상승분이 그대로 수익에 반영되는 환 노출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꽤나 인기를 좀 많이 얻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한 환차익을 노리면서 이제 원화를 달러로 예치하는 달러 예금 쪽이 정말 빠르게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일단 요 환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얘기하면 거의 1시간이 넘게 얘기한 부분이어가지고 네네. 일단 최근에 환율이 뭐 불확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긴 하지만 하나하나 이 정치적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은 좀 그래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싶어서 1,500원대가 넘어가는 환율을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뭐 굳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관심을 많이 받았던 뉴스가 바로
국민연금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이렇게 사자협의체 꾸렸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확실히 이제 국민연금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에서 투자하는 자산의 퍼센티지가 있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해외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국민연금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이제 집단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해서 그것 자체도 이제 달러가 원화가 약세, 달러 강세 보일 수 있는 달러가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일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기금이 아무래도 이제 해외 자산이 43.9%나 되기 때문에 좀 눈치가 많이 보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바로 이제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이 모여서 협의체를 발족을 했고요. 환율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나온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은 사실 지금 너무 높아 있는 상황이고 네. 너무 많은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인데 너무 우려감을 가질 필요 없이 대외적인 어떤 악재성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원화 입장에서는 뭐 일본의 엔화가 지금 일본이 돈을 풀어가지고 네. 자국의 위기 때문에 돈을 풀어가지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최근에 엔화랑 우리 원화가 굉장히 같이 붙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외부적인 악재성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 운이 없구나 지금은. 네. 그냥 하지만 조만간 이렇게 정리되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11월 월간 반대 매매 누적액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네, 어제도 일부 기업에서 조금 보이긴 보였는데 확실히 최근에 재점화된 AI 거품론,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뭐 사라지긴 했어요, 물론. 이런 가운데 뭐 시중의 유동성 우려에 대한 어떤 국내 증시 최근에 계속 11월 달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매일매일 다르게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반대 매매 규모가 급증하겠죠. 근데 이달에 거래일이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월간 반대액이 반대 매매 누적액이 한 2천억 원을 넘어가면서 올해 네.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원래 이제 시장이 상승하면은 시중 문자가 같이 따라가고요. 그러다가 조정 나오면은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게 맞긴 맞는데 일단 지금 조금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최대한 이제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증시 대응 방법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어제랑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를 밀어버리고 있는 최근의 부담 요인들,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된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초반에 강한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중반으로 가면서 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1월 달만큼은 그런 변동성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감당을 하고 이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눌릴 때마다 11월 달에는 오히려 매수 전략이 맞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소연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서울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 이게 황사가 섞인 황사비라고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오늘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안팎이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산지에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또 대기가 불안정해서 비가 내릴 때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도 좋지 않아서 오늘 출근길 조심히 여유 있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어제도 대기가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던데 오늘도 역시 좋지가 않다고요. 네, 오늘은 국외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더해져서 어제보다 공기가 더 탁합니다. 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세종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경기는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과 대구, 부산과 제주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대부분 지역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출근할 때는
기온이 그렇게 낮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비가 내리면서 결국 기온도 뚝 떨어지겠네요. 네,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은데요. 한낮에는 9도에 그치면서 종일 쌀쌀하겠고 어제보다 8도 정도 낮겠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변덕스러운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영하권 추위가 예보돼 있으니까 옷차림 잘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 국회의원 윤종군입니다. 네, 자 최근에 민주당 전당원 1인 1표제 관련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예, 원래 예정대로라면 어제 당무위원회 그리고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이 다 이루어질 계획이었는데 어제 이제 일주일 정도 수년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예. 일단 이번 논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당내에서 좀 수기를 더 하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이제 중앙위원회를 일주일 연기한 것은 이제 현명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이제 당에서 제가 이제 당직자도 오래 하고 예. 이제 원외위원장도 이렇게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하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당연히 당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견이고 수기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정안이 추진이 되니까 의원님이 지금 몇 가지 수기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예, 예. 일단 의원님 입장이 궁금하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뭔지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1인 1표제는 이제 2023년에 8월 달인가 이제 김은경 혁신위에서 처음에 이제 공론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3개월 정도 당내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20대 그 당시까지는 이제 대의원 한 표가 일반 권리당원 한 60표를 60표에 이제 해당하는 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은 너무 과도하고 대의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좀 대의제도에 맞지 않다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이것을 그 당시에 20대 1로 20대 1 이내로 축소하는 그런 안을 이제 통과시켰던 거죠. 3개월 수기 과정을 거쳐서 예, 예. 60대 1을 20대 1로 20대 1로 줄였다. 그래서 네네. 아마 지난 전당대회 때는 실질적으로는 17대 1 이렇게 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 페이스북에도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계신데 대의원도 한 표를 행사하는 대의원도 한 표, 권리 당원도 한 표. 1대1 이것은 찬성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다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네. 그 과정에서 영남권 네. 인구 대비해서 저 당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쪽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제일 중심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더 그 당원 불균형이랄까 하고 조금 네. 더 말씀. 네. 지금 말씀해 드려볼까요? 주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호남의 인구수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입니다. 그런데 권리당원 비중은 아마 35% 내외를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대구 경북 지역은 인구는 10% 정도 되는데 당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영남 지역을 다 합해도 영남 지역 인구가 한 25%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리당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이래로 당의 어떤 동진 확장 정책 이것을 일관되게 추진했고 네네. 전국 정당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중요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런 방향에 좀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영남 지역을 비롯한 그 좀 험지라고 평가되는 지역에서 권리 당원들이 당 활동에 대한 어떤 효능감을 느끼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대의원
한 표 이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반대 목소리를 낸 분 중에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든가 강득구 의원이라든가 또 더민주혁신회의의 입장을 저희가 볼 때 이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 절차에 대한 지적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뭐랄까 1인 1표 대의원 폐지 당원 당규 개정 이 과정에 대한 인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차이를 그러니까 정청래 말씀하시는 걸까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하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쭉 같이 이 논의를 쭉 해왔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상당히 당내 합의가 이제 된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른 의원님들은 이런 거죠. 오랫동안 민주당이 수십 년간 대의원제를 유지해 왔었고 대의원제도는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축소시켜오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20대 1 옛날에 50대 1, 60대 1 이러다가 이제 20대 1로 줄인 것도 3년밖에 안 해보지 않았느냐. 그 과정들을 좀 더 지켜보고 대의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당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의 문제인데 이것을 2, 3년 해보고 바로 1인 1표로 가는 건 너무 좀 섣부르지 않느냐 이런 좀 고민들도 계신 것 같고 네. 기저에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시잖아요. 네네. 이런 과정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을 왜 이렇게 이제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수기 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또 좀 반대쪽의 목소리가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번에 지금 83.19%가 찬성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 찬성 비율이 이제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다. 찬성도 24만 명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율이 이제 14% 정도였고 물론 찬성률이 85%를 넘은 건 맞지만 저 같으면 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투표율이 너무 이제 저조한 것에 대해서 네. 먼저 좀 반성을 하고 이렇게 네. 했어야지 이것이 압도적 찬성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 이제 쭉 23년부터의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 60대 1의 비율을 줄이는 과정도 3개월간의 그렇죠. 수기 과정을 네. 거쳤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일주일 안에 지금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일정을 보면 지난주에 최고위 의결을 거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목소리들 네.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남은 과정이 당무위 중앙위 처리 그럼 중앙위까지 가고 나면 이제 결정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주일 정도 수년하는 요 정도의 기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뭐 이제 어쨌든 예정된 일정을 연기했고 이제 당 지도부가 뭐 해야 될 절차를 하지 않은 거는 전혀 없어요. 네. 다만 그 시간이 너무 이제 촉박하다 이제 이런 건데 네. 예전 그 전에 최고위원회 하기 그 전에 전체 지역위원장 워크숍도 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 당원 당규 개정의 방향에 대한 이렇게 좀 의견도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정당에서 보면 국회의원 워크숍을 하지 원외위원장들까지 함께하는 전 지역위원장 전체 워크숍 이런 거는 잘 안 하거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아주 이례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외위원장까지 포함된 전체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한 거에 대해서 저도 늘 그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도부에 이제 감사하다는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네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강화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 왔던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당의 대의 체제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주일 가지고 이제 이게 뭐 충분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희망하는 바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충분히 얘기됐고 그동안 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논란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현재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약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렴이 되어서 12월 5일 날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박수하면서 이렇게 통과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지면 좋겠고 저도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어떤 점이 좀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세부적인 논점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의원님들 텔방이나 또 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쟁점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영남 지역의 이제 권리당원이 인구수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네네. 이것을 1인 1표로 그냥 갈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전국 정당 취지에 맞느냐. 정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그 정말 영남에서 민주당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정말 힘들게 하시거든요. 어떤 얘기,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존경이라도 받지.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 대의원이다 하면 존경도 못 받는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네,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험지에서 깃발을 들고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은 2%도 안 되고 부울경까지 다 해서 영남 지역 다 합해도 10%도 안 된다. 이것은 좀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전국 정당 취지에도 맞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동진 확장 정책에도 적합하지는 않은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란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정하게 좀 보강하는 이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그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도 당의 이제 의사결정에 이런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대의원 활동도 결의를 하고 선출직 출마도 결의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제가 이제 뭐 호남 쪽 네. 저희가 이제 호남 쪽 권리당원이 아마 한 35%, 네. 수도권 권리당원이 한 40% 이 정도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네. 나머지 지역 다 합해서 한 20% 되는데 호남 쪽 의원님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네. 영남 쪽이 이제 권리당원이 비율이 이렇게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데 이분들에게 더 이렇게 뭐 가중치를 둔다거나 네네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대부분 다 찬성하세요. 다른 충청이나 뭐 이제 강원 쪽 이쪽에 계신 분들도 오랫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보상, 배려, 또 격려, 응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왔던 전국 정당이나 동진 확장 정책에 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남 쪽의 권리당원들이 저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한번 여론을 한번 들어 봐야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의원님들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게 가야 좀 이렇게 당이 전국 정당으로 온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중치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보완 장치인 건가요? 아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도 논의가 안 됐고요. 이제 그 TF를 이제 최고의 내부에 이제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예.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의견 수렴들을 하겠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당원 당규 개정 방향과 이 의제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이제 보내가지고 의견 수렴을 다 했습니다 지도부에서.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는 대안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써서 다 냈고 네. 그런 것을 이제 수렴을 해서 네네. TF에서 이제 구체적인 보완책을 이제 마련하시겠죠. 네. 여러 시각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1인 1표제로 하면 호남 대표성이 커지니까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필연적으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약간 좀 썼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언론의 어떤 보도 프레임 뭐 이게 조금 잘못 설정돼 있어요. 네. 1인 1표 논란이 아닙니다. 네. 1인 1표는 다 찬성을 해요. 네. 물론 이제 한두 명 반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1인 1표는 다 찬성을 하는데 1인 1표 보완 정책과 관련된 논란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예. 예.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것이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예전처럼 대의원도 40표 50표 갖자는 걸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주장을 고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 예. 1대1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실제 뭐 정청래 이렇게 뭐 친명대 뭐 정청래 대표 간의 대결 네. 이런 구도가 전혀 아니다. 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이제 2004년 열린우리당 당직자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원외위원장도 한 15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의 어떤 구조, 대의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고 예. 저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대안들이 뭐 이번 논란 과정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도를 뭐 정청래 대표하고 대결 구도 이렇게 몰아가는 건 절대 아니다. 네.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좀 사례도 좀 말씀드리면 네. 직전에 있었던 전당대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제 두 분이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정청래 대표하고 전국적으로 권리당원들의 득표율이 비슷해요. 특정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많이 나오고 특정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안 나오고 이런 경향이 별로 없고 역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살펴보거나 대통령 경선
이거를 다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반대라던가 정청래 대표가 뭐 재임을 위한 어떤 그런 뭐 미리 이제 계획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논리에 이제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권리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 간혹 본인 출신 지역에서 조금 더 나오기는 하죠. 예, 더 나오는 경향은 있죠. 네. 근데 그것이 뭐 대세를 바꿀 만큼 압도적으로 뭐 8, 90%가 자기 고향이라고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권리당원들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논란을 정청래 대표의 어떤 체제 강화 이런 것을 위한 거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저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 논의를 시기를 대통령 순방 시기와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아쉬운 거죠. 이 논의 시점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도부에서는 이 논의가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수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추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른 그것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걸 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 그 이제 대통령 순방 기간에 이렇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네. 일주일 정도 유예가 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수기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당무위에서 예, 의견 충돌 다 마무리하고 중앙위까지 다 끝날 거로 생각하십니까? 중앙이 이제 일정은 뭐 예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구성하기로 한 TF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좀 활발히 해서 합의해서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참 어제인가 어디 보니까 일부 당원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절차 과정에 대해서 네, 효력정지 가처분? 네, 뭐 소송 언급이 지금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행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당내에서 있을 수 있는 논란이고 또 있어야 하는 논란이고 오히려 뭐 국민의힘 말씀을 좀 드리면 윤어겐을 외치고 우리가 한교안이다 이런 걸 외치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아무 이견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저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당원 당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당원 주권 정당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뭐 당 지도부가 특별히 어떤 절차를 핵심적인 절차를 건너뛰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것을 뭐 법정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네. 그런 것은 이 논란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당의 건강한 토론 문화를 만드는데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취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이라든가 또 집단 행동을 한 18명 검사장 고발과 같은 건을 둘러싸고 이게 뭐 엇박자 표현 요새 엇박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어떤 의사 교환의 과정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견 표출의 과정으로 보세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뭐 대변인도 하고 그렇으니까 이제 기자분들하고도 많이 만나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려요. 지금 이제 당청 갈등, 뭐 당대표 원내대표 투톱 갈등 문제 이런 거 이제 여당 발 기사로 쓰기 참 좋은 그런 프레임이죠. 근데 이게 좀 역사를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이 한 2년 정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말 이렇게 환상의 커플을 보면서 너무 잘 맞았잖아요, 두 분이. 그러다 보니까 오는 착시 현상이다. 민주당 역사를 쭉 보면 열린우리당 때부터 쭉 보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야당들도 마찬가지고 청와대와 당이 좀 이견이 발생을 하고 또 당내에서도 당대표 원내대표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건 아주 흔히 있었던 일이고 네. 지금 있는 이 정도는 정말 갈등도 아니에요. 저같이 당에서 오래 당직자도 하고 지켜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는 뭐 원내대표가 막 당무를 거부하기도 하고 최고위원회 하면서 뭐 책상 두드리고 소리치고 나가기도 하고 당무 거부도 하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이런 서로 어떤 의제에 대해서 이견을 표출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은 뭐 큰 갈등이 아니죠. 이 정도는. 늘 있어 왔던 일이고 또 있어야 되는 당내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이견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저희 프로에 출연하신 박주민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문자를 받는 중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시한 만료가 1월 18일인데 네, 선고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걸로 가능성이 커지니까 지금 또 석방이 되는 거 아니냐 구속기한 만료로 이런 우려의 문자를 또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뭐 이견이랄까 뭐 이제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과를 시키면 제일 좋아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거예요. 뭘 좋아한다는 너무 거죠? 이렇게 지금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직위원 재판부가 네. 회피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민주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오히려 재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선고가 늦어질 수 있고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지금 이제 이 법을 통과해도 네. 적용하는 시점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심 재판은 최대한 압박을 해서 빨리 나오게 하고 2심 재판부부터 적용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 일치된 의견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언제 적용을 할 거냐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실시를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거는 명확한데 그렇죠.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적용 시점. 네, 적용 네, 시점은 네. 아직 네.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닌 건가요? 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가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입법 공청회도 실시하기로 돼 있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도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당연하죠.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조희대 대법원이 네.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 과정을 배당하고 이렇게 했던 과정에서 정말 기존의 어떤 관행 이런 것을 무시했던 이런 과정을 모두가 국민들이 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계엄 때 사법부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그 계엄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좀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장동 사건이나 여러 사건들에서 보면 사법부가 정말로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법 정의 이런 것에 입각해서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느냐. 지금 수많은 그 계엄과 연루된 사람들의 영장이 다 지금 기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죠. 적어도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이런 판결들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행정처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거의 모든 인사권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견제 장치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이번 과정에서 문제되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대법원의 행정처 개혁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어 왔던 문제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네. 시점이라 네. 이 관련한 논의들 또 의견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 제대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서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뭐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불법 내란이 1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주류 세력 내에서 계엄에 대해서 공식적인 단호한 반성의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잖아요. 지난 대선 후보 내세운 분들도 오히려 윤석열을 외치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또 사법부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지금도 장애 집회에서 무슨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나 이런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 탄핵 얘기를 하질 않나.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 계엄에 대해서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위헌정당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럴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네.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하고 네. 좀 정상적인 정당으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자면 오늘 어제까지 대장동 국정조사 특위구성 협의가 네.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죠.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이제 항소 포기 요걸 하자는 거고 네. 특위를 만들자는 것이고 네, 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장동 조작 기소 이거 같이 하자 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지금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지체장애가 있는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이동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해안길을 걸었고 맛있는 해산물을 맛보고 차가운 겨울바다를 즐길 수 있었어요. 다음 주도 떠나볼까? 여행에 대한 용기가 샘솟았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대다수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고요. 서울이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 비에 안 좋은 성분이 섞일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비가 전국에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폭넓게 이동하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쪽도 낮에는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5mm, 동해안 쪽은 20mm가량 오겠고요. 오후 늦게 혹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천둥, 번개, 돌풍 또 쌀아구바까지 떨어지는 곳 있을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눈으로 내릴 텐데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 1에서 5cm, 전북 동부 1cm 정도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개도 짙습니다. 강원과 충북, 경상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 낀 곳이 있는데 홍천과 보은, 괴산 등 100m 미만도 다소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10도 정도 낮아서 서울이 9도에 머물겠고 대전, 전주 1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2도까지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도 꽤 있겠고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해안과 산지 위주로 전국의 바람도 강하고 전해상의 파도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6.8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한 최종 입장 어제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도 무산됐잖아요. 왜 무산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받기 어려운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들도 있는데 사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권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에서 나와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범죄자를 수익을 비호해 준 걸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마 여당에서도 많은 정무적인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종국에는 이 국정조사를 안 받을 수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그런데 이제 특위 방식 또 대상을 놓고 여러 가지 그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나온 게 법사위에서 하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권을 발동했을 때 말씀하셨던 특정 상임위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회의원 전체한테 이제 특위위원을 임명해서 그 안에서 그 새롭게 위원회를 꾸릴 수도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법사위원들한테 한해서 하자는 주장을 지난주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요.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만 한정하지 말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게 위원회를 꾸리자. 그래서 방법론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만약 여당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쟁점 민생 법안 포함해서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검토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필리버스터 할 가능성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해 봤을 때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말씀하고 있어서 만약 국정조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리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도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전략을 세울 때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하셨던 수십 개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행했을 때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을지를 고민하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25일인데 지금 27일이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지금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이. 그럼 그때 이제 상정이 같이 될 민생 법안에 대한 지금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점쳐지는 건데 그럼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뭔가 국민의힘의 그 행보가 결론이 나겠네요. 아무래도 이틀 동안 계속해서 원내 지도부 간의 협상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를 안 받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받지 않았을 때의 국민적 분노가 더 불에 기름 붓는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주가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를 둘러싼 공방 더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12월 3일 앞두고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년 전 당시 정치가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극한적인 대립이 있었고요. 특히 다수 야당의 입법 전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국가 발전이나 또 국민 통합이나 보수 정치에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불법적이고 굉장히 무모하고 또 과격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과 이러한 것들의 일방주의 정치를 지적을 해도 또 올바른 비판을 해도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과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속적이었던 모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잘못을 옹호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고 그것이 정권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보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이용당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극과 극 정치 속에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휘말렸다라는 것, 그래서 어리석은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이러한 극한적인 극대 극인 정치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아쉬운 생각입니다. 네. 개딸과 맞서기 위해서 윤 어게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보수 정치가 올바른 제 자리를 찾아야만 그리고 망국적인 이런 극단적인 정치를 깨부숴야만 많은 국민들께서 이 보수 정치와 또 정치를 기대하고 희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1년 전, 약 1년 전 일로 잠깐 되돌아가면 지금 의원께서는 계엄 당일 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함께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서 원내대표실에 머물다가 이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21일에 내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셨는데 그 네. 이후에 SNS에 특검 수사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라고 쓰셨어요. 이거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12월 3일에 있었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이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특정 의원을 향해서 동조 세력이라고 특검이 혹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러한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이번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오해와 억측을 풀 수 있도록 제가 그날 당시에 기억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에 계엄 해제 의결을 하러 갔을 때 그 누구도 저를 말리거나 방해했던 사람은 없었고요. 그러한 네.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생회복 법지수호란 이름으로 국민대회 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론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부산, 울산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은 이제 구미를 찾고요. 이게 이제 12월 2일까지 또 계속된단 말이죠. 그 기간을 놓고도 결국은 이게 민주당의 내란 청산 공세에 맞선 선제 여론전이다.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여론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야당이고 또 과반이 되지 않는 야당이다 보니까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특히 지금과 같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상황에서 여론전에 나서야 된다라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일방적인 그러한 정치를 비판하더라도 이러한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은 그런 반성했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를 되묻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물론 대여투쟁도 중요하고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더불어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혁신적인 방안에 대해서 같이 내놔야 국민들께서 그래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도 맞지, 대한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고 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후자의 과정 없이 전자 대여투쟁에만 몰두한다면 많은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귀 기울여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지도부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대표, 원내대표라고 함은 저희 당의 지도자십니다. 이 지도자의 언행이
저는 보다 더 신중하고 무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저희가 최근에 여러 여론전에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어요. 뭐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또 레드카드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당연히 당시에 있었던 분위기나 아니면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께서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실 때 국민의힘이 그럼 다음 행동은 무엇이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저희가 옮길 수 있는 행동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메시지에 그렇게 과연 귀 기울여 주실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도자분들께서 내놓는 메시지가 보다 더 신중하고 무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어서 어느 하나를 좀 거론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 한국갤럽이 18일에서 20일 사이에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 일단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2%였고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5%였어요. 7% 차이죠. 그런데 덧붙여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자신을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 중 44%가 여당 후보 다수 당선돼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반면에 30%가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결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방선거라는 성격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하고 연계해서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많이들 고민해 오셨던 것이 정치권의 관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뭔가 우리 지역에 발전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작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까에 대한 일반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당장 내일 지방선거가 있다면 또 지방선거에 저희 당에 많은 후보들이 있을 텐데 이 후보들이 지금 지도부가 와서 지원 유세를 하는 것에 반길까 혹은 부담스러울까를 지도부도 좀 명확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도는 실체가 없어. 결과적으로 양 진영과의 대결이야. 그래서 진영 간의 대결을 더 세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후보분들이 내일 선거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지도부가 오는 것을 지원 유세하는 것을 좋게 생각할까 부담스럽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지도부에서도 또 지방선거를 기획하시는 기획단에 소속된 분들이 같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2월 3일이 또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라서 그날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내놓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비상계엄, 저희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있었던 1년이 되는 해인데 그동안 1년 동안 저희가 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정선거론 등 적대적인 진영 대립의 관점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와 또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압박을 군대를 동원한 계엄령으로 타개하려 했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규명을 당내 의원들하고 한번 저마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르실 텐데 좀 그것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규명되면 정말 저희가 뭐 사과와 반성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요. 네. 앞으로 12월 3일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을 선언했다고 해서 또다시 지금 지도부가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그러면 12월 3일 날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으로만 끝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개혁 방안과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혁신 방안을 같이 내놓아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 한 가지만 더 네. 하고 가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놓고 상승세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아니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왜냐하면 그 상승의 폭이 명확하게 상승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장동 항소포기라는 정말 헌정사에 유례 없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 하락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의 굉장히 뼈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반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지금 대통령께서 외교적인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에이펙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터키, 이집트, 뭐 중동 3개국을 순방하면서 보통 대통령의 외교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지지율의 상승 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다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동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또 사법 개혁의 드라이브를 다시 걸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재판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눈에 띄었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비상대권이란 이름으로 지금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그런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했을 당시에 자신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 과정에서 뭐 무릎까지 꿇었다. 뭐 이런 언급을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이런 재판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풀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수단을 고민했었더라면 정말 아쉽다 이런 말씀 매우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되셨을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국회의원 경험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하지 못했던 개혁 과제들을 잘 추진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을 국민적인 믿음을 전혀 반대 방향으로 고민하셨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유감이고요. 지금 뭐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금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TF가 지금 활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의 휴대폰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거론이 되면서 비판도 있는데 이 TF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많은 국민들께서 좀 두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약간 공무원분들의 그러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개인정보를 들여다본다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오는 공포감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가 너무 좀 이렇게 본인들의 힘에 이렇게 어떤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급진적이고 과격한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다면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TF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같은 것을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네. 이런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동들과 발상들을 계속한다면 결과적으로 다시 선거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을 드라이브 걸면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야당으로서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실패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 역사의 그 실패의 교훈에서 또다시 어떤 바뀌는 점 없이 다시 한번 또 실패의 시작점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얘기를 해주셨고 또 사법개혁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 이제 순방이 곧 마치지 않습니까 일정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또 상당한 속도로 이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 사법부 개혁안은 또 오늘 또 나오긴 하겠지만요. 민주당 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위헌적인 생각이라고 들고요. 네. 물론 내란 혐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내란일지 아닐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예단하고 그렇게 위헌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계속 정쟁화를 유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식 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의 의미를 담아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과연 국민 통합에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정청래 대표가 본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국민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해오다가 네네. 정부가 실패했거든요. 네. 이재명 정부가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에서 이제 돌아오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데 그 최근에 정청래 대표를 보면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면은 민주당에서 이 권력 암투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그 이재명 대통령 뉴욕에 유엔 총회 연설 갔을 때 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갔는데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흔들기로 모든 언론의 이슈를 가져갔는데 이번에도 대통령 그 이집트라든지 이런 중동 3개국 방문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 본인들의 당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1인 1투표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이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한가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들 굉장히 어렵고 네. 국제 정세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권력 암투나 벌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국민들이 아쉬워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보도가 나온 부분을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의 당원 1인 1투표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에서 지방선거 경선을 할 때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이제 지금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초반에 라디오 출연하면서 이 계엄을 설명하면서 극단적인 대립에 휘말렸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직도 이 극단적인 정치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로 기결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그런 1인 1투표제 약간 폐쇄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일수록 국민의힘은 유권자 지향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한테 열려 있고요. 국민들의 상식과 보편적인 생각에 부합하는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지층을 보는 정치가 아니라 열린 정당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민주당이 폐쇄적인 정당으로 간다고 해서 국민의힘 또다시 같이 폐쇄적인 정당으로 기결되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혐오만 부추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양당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지층들만을 위한 정치로 하겠다. 정당이라는 것은 저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한테 열려있고 국민의 보편적 생각과 상식에 부합할 때 수권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존 50% 비율을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100%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라는 예. 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100%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제 건가요?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인데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직선거는 국민의힘은 국민들한테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후보로 내는 걸로 기결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과반이 안 되는 소수당으로서 믿을 건 국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택을 받은 후보를 내는 것이 저는 그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사실 이번에 토론이라는 게 지금 붙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쏘아 올렸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토론이 이게 이제 조국 대표, 장동혁 대표 지금 최근에 두 분이 토론을 하는 걸로 서로 직접 만나서 얘기하신 건 아니고 전부 다 SNS상으로 일단 하기로 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고 나서 이슈를 파이팅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 네. SNS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주목받을 수 있도록 또 노력하신 점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뭐 토론관이 성사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 대표, 현 지도부 간의 그런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네. 점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현 지도부 대 지도부와의 토론이 이어진다면 현직 당 대표라든지 현직 지도부와의 어떤 토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한 전 대표를 패싱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점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토론 제안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들하고 사석이든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든 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민주당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검찰이 알아서 판단했다. 검사들이 알아서 판단했다로 기결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에서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하고의 토론이 성사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네. 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몇몇 언론에서 보면 사실상 이제 이렇게 갈등적인 측면으로 부각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보호하기 위한 토론에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네.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검찰에 대한 징계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뭐 보도에 따르면은 징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이른바 몰수 그러니까 추징 몰수의 대상이 된 금액을 놓고 7,800억, 1,120억, 뭐 2,000억 가운데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당에서는 지금 대장동 이익 환수법 특별법으로 지금 당론 채택을 할 거로 보도가 됐는데요. 의원님 생각에는 이 법이 발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발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7,400억이냐 2,000억이냐를 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특히 청년분들이 평생 일해도 집을 살 수 있을까 말까한 세상인데 그 대장동 일가가 벌인 범죄 수익을 보고 봤을 때는 정말 저는 화가 나요. 많은 국민들이 특히 청년층들이 네. 그 대장동 범죄 수익을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피가 거꾸로 쏟을 것 같아요. 그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동 그 환수 이익에 대한 환수법은 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 상식에 맞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롭게 임명되신 분이 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영향 있는 분이어서 많은 국민의 또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평소에 냈던 논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네. 이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서 강한 소신을 갖고 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번에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만큼 저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서 이 정권에 어디까지 관여가 됐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검사로서 이 환수 이익을 하는데 이익 환수를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글로벌 톡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꼭 알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주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나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열렸는데 네.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기 위해서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 연합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나온 얘기는 평화 프레임워크가 마련됐다라고 공동성명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네. 일단 양측이 입장 조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틀은 마련됐다. 여기까지가 보도가 나온 건데요. 네.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주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시키겠다. 여기까지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아주 큰 틀밖에 얘기가 나온 게 아니어서 맞습니다. 정말 그 프레임워크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더 봐야 되겠네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가 중단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 잘 진행될까요? 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2월달에 백악관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뭔가 얘기가 잘 되나 싶었는데 면전에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좀 욕만 엄청 먹고 쫓겨나자 박대죠, 문전박대. 그런 적이 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과연 이 사실 3자 구도입니다.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미국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는 빠져 있긴 합니다만 이 평화안 자체가 나온 것이 뭐 보도에서는 미국과 러시아는 어느 정도 입장 조율이 된 거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초안이거든요. 네. 핵심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 여기가 이제 도네츠크랑 루안스크가 포함된 지역인데 예. 여기가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는 지역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의 25%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초안은 이 전체 지역을 다 러시아에게 넘겨라라는 것이고요. 예. 우크라이나 군대도 80만 명인데 이걸 60만 명으로 줄여라. 그리고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바라는 나토 가입은 멈춰라. 대신에 유럽과 미국이 집단 방위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러시아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레임워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2월 달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문전박대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이 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입장은 일단 밝혔습니다. 네. 자, 가자 지구 휴전안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를 했는데 네. 양측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공습해서 헤즈볼라 2인자를 제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인 하레트 흐레이트 지역에 공습을 가하면서 이스라엘 측 주장은 헤즈볼라 최고 군사 책임자인 하이탐 알리 타바이를
제거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레바논 측에서도 고층 건물에 직접 타격을 받았고 미사일 3발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2024년 11월 달 휴전하고 나서도 레바논 남부 동부 지역에 헤즈볼라 인사들 그리고 기반세력에서 공격을 가했는데요. 베이루트 남부 지역을 직접 타격한 것은 6월 달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헤즈볼라 고위 관계자도 이스라엘이 새로운 레단이 넘었다라고 비판했고 조세밤 레바논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강력히 호소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네타냐후 측에서는요.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가자지구 전쟁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하마스에 대한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서 가자지구 전쟁에 계속해서 개입을 했었고요. 실제로 가자지구 북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로켓과 드론 동원해서 공격을 가했고요. 그러자 이스라엘도 역시 보복 공격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휴전은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22일 날 가자지구 여러 지역에 공습을 가하면서 네.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일단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휴전협정 먼저 위반해서 거의 대응하면서 이스라엘도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테러범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발언으로 시작한 중일 갈등이 이제 네. 국제 무대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뭐 일본을 아예 그냥 정면으로 특히 강공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전개될까요? 앞으로? 일단 중국은 이번 문제를 굉장히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무대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21일 날 후총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무력으로 개입하는 야심을 일본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핵심에게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다카이 총리를 직접적으로 비판했고요. 네. 이 내용을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으로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예. 뿐만 아니라 오스랴빈 주재 중국 국제기구 상임대표도 국제 원자력 기구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일본이 비핵화 3원 측을 깨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국제사회에 핵무기가 등장하는 그런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일단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이 44.4톤 이 네.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네. 해외에도 신규 우라늄 핵연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플루토늄 8kg 그리고 우라늄 25kg 이렇게 있으면요. 핵무기를 각각 한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네네. 충분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중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 총리가 최근에 비핵화 3원 측 중에서 반입 금지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는데 비핵화 3원 측을 다 지키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입 금지는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최근에 일본이 또 핵 잠수함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다 진행을 한다면은 일본은 핵을 가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중국에 굉장히 걱정하면서 국제 원자력 기구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이 불똥이 한중일 정상회의로까지 네, 맞습니다. 네, 가는 것 같아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하는 바람에 한중일 협력의 기초 분위기가 망가졌고 이로 인해서 한중일 정상회 개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 다카이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이 발언 때문에 결국 이제 회의를 못 한다는 건데요.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최근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일관되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일본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이런 식이라면은 결국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본이 지키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네. 이런 상황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 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중일 정상회담은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는 건데요. 이번 회의 의장국인 일본이 원래 올해 안에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다카이치 총리 발언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한중일 정상회의가 원래 매년 열리기로 네. 돼 있는데 매년 열리는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지금 이런 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과 내년에 또 만난다고 그렇죠. 하니까 일본이 약간 좀 고립되는 양상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네. 자, SNS에 대한 규제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말레이시아까지도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가 다음 달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고요.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아동 청소년의 소셜미디어용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내년에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을 아예 막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 청소년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일단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관련해서 호주 사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일단 호주는 다음 달 10일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한다고 하는데요. 16세 미만은 계정 자체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계정까지도 네. 못 만들게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메타 측에서는 해당 연령대 이용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접속을 막는다라고 밝혔고요. 틱톡, 스냅챗도 역시 정부 조치를 따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네. 뉴질랜드 정부도 호주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요. 덴마크 정부도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네. 프랑스 의회는 15세 미만 SNS 금지 그리고 15세부터 18세까지는 시간을 제한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영국은 이미 이번 여름인데요. 7월 달부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불법적이고 해로운 콘텐츠 보지 못하도록 나이 확인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원에서 메타가 SNS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이걸 은폐했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온 건데요. 네. 메타가 2020년에 여론조사 기관인 닐슨과 함께 페이스북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용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만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았더니요. 사람들의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 사회적 여러 가지 불안감 등이 부정적 정서가 줄었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이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의회 청문회에 이제 메타 CEO가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 가서는 SNS가 10대 소녀들에게 해로운지를 정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론조사 사실을 숨겼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대부분 지역 대기 상태가 탁한 가운데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고요. 서쪽의 미세먼지 농도 오늘 종일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셔야겠고요.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고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개가 옅어진 곳도 있지만 강원, 충북, 영남권은 여전히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짙게 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서울이 9도, 대전, 전주 11도 등 9에서 16도가 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서울이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기압골 통과 후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해안 산지 위시에서 전국의 바람이 강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도가 높은 산지 쪽에는 1에서 5cm의 눈으로 쌓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9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요새 가장 많이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항소하실 건가요? 고민 중입니다. 사실은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는 무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들도 있으시고요. 네. 이거는 애당초 사실은 정치적 행위라서 이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기소 자체도 하면 안 됐었고 기소가 되었으면 공소 취소했어야 될 사건인데 계속된 사건이다. 결국 정체 영역을 자꾸 사법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마땅치 않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고민하는 중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패스트트랙의 기소로 우리 대한민국의 의회에서 그 의회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뭐 국회 그냥 예전하고 다른 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국회는 원래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국민의 의사를 다양하게 들어보고 그다음에 정 안 됐을 경우에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뭐 몇 달을 거쳐서 거의 1년여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표결하라 하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였는데요. 네. 이 사건 기소 이후에 국회는 상임위는 끝까지 논의하다가 정 안 될 때만 표결하는 거 아주 예외적으로만 표결을 해서 뭐 19대 국회에서는 한 4년 내내 전체 상임위에서 표결이라는 게 10건 있었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몇 건인 줄 아십니까? 22대 들어서. 우리 아마 법사위나 이런 데서 맨날 거수해야 되고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막 외치는 거 들으셨을 텐데요. 22대 들어와서 지금 1년 조금 넘었잖아요. 네. 9월 현재로 180건을 표결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을 민주당 마음대로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정말 우리 생각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 뭐 검찰을 해체한다든지 방통위를 해체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나 통과하려면 1년 여는 토론을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요. 방통위법 폐지하는 거 15분 만에 통과시켰고요. 네. 정부조직법, 검찰청 해체법은 법사위에서 30분 만에 표결해서 뚝딱 통과했습니다. 이건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찰 기소가 정치적 기소였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검찰은 그러니까 이제 예 말씀해 보시죠. 네네. 네.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걸로 생각하세요? 글쎄요, 검찰도 굉장히 복잡하겠죠. 일단 그냥 잠깐 그 넘어가기 전에 네. 패스트트랙 사건이 이제 많은 네. 국민들이 그때 왜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했을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생각하실 텐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법이 공수처법 설치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선거할 때마다 위성정당들 만들어서 이상한 투표용지가 막 엄청 길잖아요. 비례대표가. 그 연동형 비례제라는 이상한 선거법을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민주당은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하고 연합공천을 해갖고 지금 진보당 의원들이 3명이나 들어와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걸 만들었고 공수처는 너무 그동안 뭐 400억 썼는데 기소한 거 없었고 최근에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그게 있었고 그리고 절차적으로 그 법안을 넉 달도 안 됐는데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하루에 2명씩 의원을 바꿔친 겁니다. 마음대로 의원들을 다 자르고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한 거라서 저희가 위헌 위법을 얘기하면서 저항을 했었던 거고 네. 오히려 민주당이 과잉 경호권을 발동을 해서 빠루를 들고 와서 문을 뜯었던 그 사건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검찰 항소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검찰이 곤혹스러운 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거를 항소하자니 그렇고 항소 포기하자니 뭐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를 칠 거고요. 그래서 아마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사건으로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기소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보고 재판 오래 했다는데 피고인 숫자 더 적은 민주당 의원님들 아직 재판 안 끝나서 이제 곧 구형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거 부분도 나중에 항소 여부가 문제될 텐데 이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적으로 판단하는지요. 네. 자, 유죄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분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를 했습니다. 의원직 상실령을 이제 피하셨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사건은 저희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헌법재판소도 의원을
하루에 2번씩 바꿔친 거에 대해서 비록 5대4로 그거는 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판단한 재판관들도 있었지만 4명의 재판관들이 이거는 국회법상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죄 선고가 맞다. 여러 가지 저희는 저항을 했고 소극적인 저항을 했고 그래서 그런데 뭐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참작한 그런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판결입니다. 네. 최근에 그 민주당 의원님들 여러 곳에서 이제 인터뷰하거나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지금 이번 그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는 대다수 금액을 몰아주고 의원직 상실과 직접 관련된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 원 미만을 선고해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게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으로서는 역시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사법부의 판단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도 조금 자제한 판단 같은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 모두 그 사건 기소된 이후에 국민들에게 다시 선택을 받았다는 점,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어마어마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요. 그 최이배 의원실에 이제 의원들이 처음에 가서 다 아시다시피 한 2-3시간 마술도 하면서 막 그 당시 민경욱 의원님 마술을 잘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꼭 해야 되냐 하면서 서로들 처음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대화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네. 일종의 감금이다, 소파로 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지만 최이배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이배 의원도 이제 그 당시 보면 보좌진들하고 막 카톡하면서 이 언론을 어디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하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으신데요. 네네. 근데 어쨌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정치 행위인데 사법적 판단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의회 독재를 가속화시켰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우리 의원들이 이 노트북에다가 피켓 구호를 썼다고 국회 경위를 오라 그래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갖고요. 그 피켓을 띄어갑니다. 회의 방해라고. 근데 같은 시간에 민주당 상임위원장인 행안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붙이고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피켓 정도 붙이는 거는 어떤 정치행위로 이 법안, 지금의 이런 정국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를 할 때 왕왕 피켓을 붙이고 회의를 했는데 그거조차도 못 붙이게 해요. 우리가 이거 이렇게 우리 발언권 안 줍니까?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회의를 좀 부당하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의사진행 발언을 저희는 안 주고 민주당만 줘요. 추미애 위원장은. 그래서 우리가 막 부당하다 그러면 오늘 발언권 박탈합니다. 이러고 발언권을 안 줘요. 알겠습니다. 이게 국회일까요? 저는 너무 이런 기소가 잘못돼서 이게 아주 그냥 일반화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거수기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항소 여부와 함께 제일 지금 의원님 많이 질문 받으시는 게 서울시장 출마 여부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민 중이신가요? 그 고민할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이제 법사위 간사도 못 됐지만 법사위 간사잖아요. 우리 당에. 근데 지금 법안 나오는 거 보십시오. 판검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 아니 판검사들이 기소 잘못하고 재판 잘못하면 3심제 있고 불기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항고제도 재심 청구도 할 수 있고 다 이 재판 과정 수사 과정 이런 그게 다 형사사법 시스템인데 그런 거 하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판 소원하겠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해서 인사권을 민주당이 가지겠다. 이런 거 다 영장 기각되니까 말 잘 듣는 판사 세우겠다 그러죠. 검사는 강등한다 그랬다. 이제 강등은 안 한다 그러지만 검사장들 다 바꿔치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 해체하죠.
모든 시스템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거 뭐 이제 연말에 지금 얼마나 통과시킬지 네. 예의주시해야 되고 뭐 그거 할 일 많고요. 네. 뭐 그래서 뭐 고민할 시간이 없네요, 진짜. 그렇군요. 네. 이 바쁜 와중에 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또 맡고 계신데 네, 보도에 예. 보니까 지금 이번 지방선거 경선 시에 당신 반영 비율을 50에서 70으로 올리시기로 지금 하셨는데 올리시기로 한 저희 이유가 뭔가요? 결정했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기획단 차원에서 결정이고요. 뭐 네.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이제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우리가 당세가 너무 약하다. 결국은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 풀뿌리 조직이고 가장 그 지역에서 민심하고 맞닥뜨리기 때문에 우리 당세, 우리 당원을 확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판단들이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당원 숫자가 부끄럽게도 민주당 당원 숫자의 3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뿌리 조직이 약한 것이 우리 당이 쉽게 흔들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기화로 당세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룰이 이렇게 될 경우에 당원 모집을 계속해서 좀 더 노력들을 할 것이고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네. 그래서 이것은 당세 확장에 아주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 자체 구성이 국민들 민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상황이라 장동혁 대표가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의원님께서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날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하루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추경호 대표 아마 영장이 그때쯤 되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서는 지금 이제 이미 계엄에 대해서는 저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기에 대한 의견은 분명히 표시를 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과 어떤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1월 25일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소현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